제가 600만원을 들여서 전수받은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최소 100만원어치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600만원을 주고 멘탈 코칭 자격증을 땄습니다. 통역과 속기사까지 붙여서 일본의 전설적인 멘탈 코치 찌개 요이치로상에게 멘탈 코칭을 전수받았어요. 뭘 배웠냐? 배운 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대화의 질이 높다. 자기와의 대화의 질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메타인지가 높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고 거기로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과 객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다뤄볼게요. 제가 600만원을 들여서 전수받은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최소 100만원어치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엔 제가 찌개상에게 배운 내용 외에 수년간 그 의미를 성찰하면서 보태진 내용까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멘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의미 부여입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에 혹은 나의 하루에, 나의 삶에 의미 부여를 잘 하는 사람이 자기 대화의 질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예로 찌개상은 저에게 딱 좋아 라는 말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딱 좋아 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무엇이니까를 이어 말하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니까를 많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더 좋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5층까지 가야 하는데 엘베가 고장이 난 거예요. 딱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둔 10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볼 시간이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마침 또 기가 막히게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니까. 나에게 생긴 부정적인 사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딱 좋은 이유를 3가지만 찾아서 써보세요. 분명히 감정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작은 사건 말고 훨씬 더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의미를 찾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이죠. 나치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는 이 한 문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나는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한 동료가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불쌍한 일을 깨우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흔들어 깨우려던 손을 걷어들였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비록 나쁜 꿈일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끔찍한 곳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다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옥에서 빅터 프랭클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의미 부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원고를 다시 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의미치료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는 인간에게 의미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론으로만 공부하다가 실제로 수용소에서의 의미의 중요성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포기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이론에 실제 경험을 더한 원고를 완성해야겠다는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 의미 때문에 끔찍한 곳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클은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깨알같이 원고를 썼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실한 삶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참아낼 수 있다. 의미는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을 강화해줍니다. 저는 그 예를 은퇴한 운동선수에게서 찾았어요.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여기저기 아파서 고생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상당하대요. 원래 운동선수들은 어느 정도 부상을 안고 뛰잖아요. 왜 현역일 땐 참고 뛸만 했던 통증이 은퇴하고 나면 심해지는 걸까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이 내 인생에 엄청난 의미를 갖잖아요. 정신적으로 통증을 누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운동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 통증이 확 찾아오는 거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운동을 정말 빡시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랬던 몸을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정말 일이 많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동과 식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몸 만드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이 되니까 패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패배의식은 아니었고 제 자신에 대한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20대 모습에 대한 패배의식이었어요. 이제는 체력이 안 되네. 이제는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제는 멘탈이 쓰레기네. 어느 순간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더라고요. 꿈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아이 낳고 40대가 넘으면 아저씨가 되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아저씨가 됐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운동으로 20대 때 내가 가졌던 몸보다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면 다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였고요. 또 이런 의미 부여도 했어요. 확실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내 셀프 코칭 사례로 써야겠다. 셀프 코칭으로 몸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성찰이 일어났고요. 나중엔 이 성찰을 책으로 써야겠다는 의미도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안 되던 운동이었는데 의미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가 미쳐가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했고요. 퇴근하는 길에 한 번 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주 7일 하루 2번씩 운동했어요. 그렇게 체지방률 5%를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한 운동선수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죠. 운동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뤘어요. 시합 끝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충분히 쉬고 잠도 잘 자고 거의 2주 만에 컨디션이 완전 최상인 상태에서 체육관에 갔는데요. 몸을 푼다고 들었던 무게가 안 들리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안 들린 게 아니라 막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서 못 들겠는 거예요. 제 관절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까요? 분명 시합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운동, 거기에 부여했던 여러 가지 의미가 통증마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죽음의 수용소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한 동료가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대요. 그는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3월 30일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3월 30일에 갖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합니다.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준 의미가 사라지니까 정신과 육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And if there is a meaning to fulfill, if he's aware, if he becomes cognizant of such a meaning, he's ready to undergo tension, stress, and so forth without any harm being done to his health.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의미를 부여해야 돼? 그냥 하는 거지. 마치 이런 거죠. 무슨 생각하면 자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멘탈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굳이 억지로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빅터 프랭클도 이거를 의미 치료라고 명했는데 치료라는 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죠. 삶의 무기력을 겪는 사람들이나 순간적으로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치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권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현재 삶에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나 멘붕이 온 상황에서 어떤 자기 대화를 통해 의미를 만들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적용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의 충족도 내 손을 떠나게 되죠. 제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튜브에서 결과는 구독자 수, 조회수일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쇼츠 포함 316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영상이 올라간 셈이네요. 많은 양이죠. 그런데 구독자 수는 3,600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에 의미를 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이거 해봤자 의미 없다. 그만두자. 그런데 저는 포기했나요? 계속하고 있죠. 그만둘 마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 만들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새로운 내용도 계속 찾아서 공부하게 돼요. 제 직업은 코치, 강사, 작가인데 영상 하나하나가 나중에 제가 쓸 책의 원고이자 강의 주제이자 저만의 명함이자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엔 사람들이 책 잘 안 보잖아요. 점점 영상 콘텐츠 소비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는 역량을 갖춘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의미를 두니까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유튜브 영상 보고 강의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영상 보셨어요? 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조회수가 500, 300,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한 영상을 보고 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또 제 친한 친구가 저에게 유튜브 운영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혹은 그 이상 충분히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1년 반 동안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이 길러진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친구와 찍은 쇼츠는 조회수 120만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과정에 의미를 두세요. 과정은 전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은 공부하기, 원고 쓰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고민한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보기. 이런 과정에 의미를 두면 언제나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팁, 작은 목표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나는 각각의 이벤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목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별것 아닌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 것을 예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무기력을 느끼거나 가끔은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음날 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합니다. 제가 쓴 걸 띄워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실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다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읽어드려봤자 공감을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의 의미는 저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미를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정되어 있었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마지막에 있는 카메라 알아보기가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의 과정이에요. 영상도 영상인데 사진을 잘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나 풍경, 사물 같은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진을 취미로 하면 그런 것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예전에 빅피처라는 소설을 읽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서 요즘 카메라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딱 좋아가 좋은 예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딱 좋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은지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드릴 테니까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미 있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의미를 만들면 행복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너게임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고 필연적으로 찾아올 행복을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